그런데 굳이 종전선언을 따로 떼서 이것부터 먼저, 선언부터 먼저 하자라고 지금 자꾸 우기고 있어요. 북한도 우기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그 얘기는 평화협정은 정식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 소위 조약 수준의 합의이기 때문에 좀 무겁다. 그럼 그거 이전에 이것부터 먼저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고 서로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인데요.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가능하지 않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평화협정은 과거 역사를 보면요. 어느 한쪽에서核심을 가지고 있거나 상호 상충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는 단 한 번도 준수된 적이 없습니다. 100% 다 위배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스탈린과 1939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 맺었죠. 그게 평화조약입니다. 니하고 내하고는 안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히틀러가 마음속으로核심을 품고 있었죠. 저 러시아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저 유라시아 대륙을 내가 다 먹겠다. 이게 히틀러의 야심 아니었습니까? 그 조약을 서명하고도 히틀러는 소위 러시아 침공작전을 준비했고 불과 2년 후 1941년 독일군이 일제히 러시아 국경을 향해서 불을 내뿜고 전격작전으로 침공에 들어갔죠. 그냥 아무核심을 가진 상대방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달리 비유를 하면요. 송아지하고 늑대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같습니다. 송아지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늑대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지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송아지하고 늑대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거 맺을 수는 있지만 지켜질 수는 없어요. 뭔가 착각을 해서 서명을 할 수는 있지만 지켜지지는 않아요. 송아지는 풀을 뜯어먹고 사니까 늑대한테 위배할 일이 없죠. 그럼 늑대는 배가 고파지면 송아지를 잡아먹으려고 덤빌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송아지끼리는 평화협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송아지끼리 평화협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착한 나라가 되면 평화협정이 필요 없습니다. 평화협정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지금 같은 저 체제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상호간에 침략할 이유가 없는 그런 체제로 바뀐다면 평화협정 하자면 해주고 하지 말자면 안 하면 돼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평화협정이 있어서 지금 전쟁 안 합니까? 평화협정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문건이에요. 호주와 뉴질랜드가 평화협정이 있어서 전쟁 안 합니까? 이런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비교적 무지합니다. 비교적 무지합니다. 그냥 종전선언해서 확 박수치고 뭐 분위기 띄우면 얼마나 좋은 걸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북한이 그걸 빌미로 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군을 떠나보내게 하고 대한민국 안에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한미군 필요 없다고 외치는 그 토양을 만들고 하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종전선언 그거 뭐 나쁘지 않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베트남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1973년 파리에서 맺었던 평화협정, 유명한 평화협정입니다. 월남전쟁이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고 20년 동안 정말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됐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이 지쳐서 미국 군인이 한국전쟁 때만큼 죽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전에서 미군이 4만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도저히 더 못 싸우겠다. 그래서 키신저가 등장해서 외교를 벌려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평화협정 맺을 때요. 이 평화협정은 정말로 준수되어야 한다.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보정 세우느라고 바빴어요. 이 파리 평화협정에 12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12개 나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교전 당사자 4개, 그러니까 북베트남 월맹이죠. 그 다음에 남베트남 월남이죠. 그 다음에 이 베트콩, 예, 베트콩. 이 사람도 이것도 당사자죠. 그 다음에 미국 당사자죠. 이 4개 나라가 교전 당사자입니다. 여기에다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나머지 4개 너 다 돌아서 보정 서라. 그래서 영국, 프랑스, 중국 거기 다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 감시위원국을 또 뽑았어요. 이 전쟁이 끝났는데 이 종전을 감시할 나라를 중립국으로 뽑자 해서 이란, 헝가리, 캐나다, 폴란드 이 4개 나라를 또 서명을 또 시켰어요. 12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만은 반드시 지키리라고 개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이 4개 감시국한테는요 250명 감시위원을 또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베트남 남북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쟁하는 거 준비하는 거 없지 감시하고 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흑심을 품은 당사자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월맹 북베트남은 이 파리 평화협정을 맺자 말자 바로 전략회의를 하고 남쪽에 있는 베트콩 세력하고 합작으로 전략회의를 해서 언제쯤이면 침략할 수 있다는 작전 시간을 정하고 내부적인 이 정책을 조율을 해서 불과 2년 후 1975년 파리 평화협정이 서명되고 2년 후인 75년 18개 사단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전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월남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제가 적어놓은 게 없군요. 제가 적은 줄 알았는데 남쪽에 월남 전국 곳곳에 북베트남 월맹 첩자들이 심지어 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어요. 그럼 뭐 국장, 과장급에 막 수두룩해. 공산당원들만 한 1만 명 이상 남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첩들, 고정 간첩들 사회 곳곳에 그냥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언론, 뭐 문화, 예술, 종교, 이 각기의 좌파 인사들이 반정부 데모를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것은 나는 민족주의자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민족주의, 평화주의 이걸 내세우고 전부 다 민족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분신자살 시도하고 시키고 데모하고 반미 시위 일으키고 전부 민족주의 이름으로 평화주의 이름으로 그 혼란 상태가 참 극치를 이루었죠. 그런 상황에서 북베트남이 침략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떠날 때 말이죠. 미국은 전쟁이 너무 지겨워서 힘들어서 떠나면서 내가 가진 거 니 다 해라. 월남군에 자기 가진 장비들 다 주고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줘가지고 월남 공군력이 세계 4위라고 그랬습니다. 한때 비행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미군이 만든 M16 소총, 수류탄, 군복, 철모 다 물려주고 그러니까 남베트남이 물자도 많고 인구도 많고 돈도 많았지만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그 극심한 혼란 북한이 이 월맹 쪽에서 조종하고 사주하고 통제한 그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월남에서도요 소위 성숙한 철든 지식인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무수히 외쳤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좌파 인사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젊은이들 목소리 속에 묻혀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짠후탄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역사를 배워서 알죠. 저도 가톨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신부가요, 반정부에 그냥 계속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계속 반정부, 반미, 난리를 치고, 데모를 주도하고, 근데 통일되었을 때 이 신부는 크게 보상을 받았을 것 같죠? 인간개조센터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월맹이 통일할 때 가장 먼저 숙청한 세력이 베트콩입니다. 네. 북한이 이 남로당 박헌영을 가장 먼저 숙청했듯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 두 개의 달이 있을 수 없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네. 너희들은 저항했으니까 또 우리한테 또 저항할 수 있다. 네.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한 것이 바로 월남입니다. 그런데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파리 평화협상을 성사시킨 대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아직도 이 영감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무책임한 영감님이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참 격분을 자아냈는데, 이게 월남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한번 보십시오. 맨 왼쪽에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월맹군이 내려왔을 때 월맹군은 돈이 없어서 군화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농구화 같은 거 신고 전쟁에 돌았는데, 남쪽 군인들은요 미군이 준 철모, 군화, 소총, 그런데 그거 길바닥에 쫙 다 내버리고 팬티바람으로 도주했습니다. 네. 이게 군대라고 하는 것이요, 영혼이 떠나가면 군대는요 종이 조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포로로 잡힌 월남 군인들이 목숨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세 번째 사진은요, 사이공이 함락되던 날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나 좀 도망가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탱크 있잖아요. 저 탱크는요 미제 탱크입니다. 미국 탱크입니다. 패턴 탱크라고요. 월남군들이 내버리고 간 패턴 탱크를 월맹군이 타고 사이공 시내에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 밑에 보십시오. 보트피플, 배를 타고 해외로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100만 명 정도, 그중에 한 10만 명 이상은 죽었다고 그래요. 물에서 죽었어요. 육지에 닿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다음에 수백만 명이 숙청, 처벌, 상당수는 그 중에 처형, 참 정말 피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이 이 당시에 남베트남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국민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정부한테도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 제발 너무 앞서가지 말고 과속하지 말고 북한의 변화를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거기에 비례하는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그런 틀 내에서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자세로 가자.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재촉하면 위험이 따른다.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베트남은요, 그래서 월맹군이 침공을 시작한 지 56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그 많은 군인, 그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를 몰 조종사가 없어요. 도주하고. 그 많은 물자 가졌던 월남이 단 56일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월남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안보 정론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우리 군과 정부, 언론, 정치권, 국민 모두는 이 안보 정론에 따라서 북한을 상대하고 중국을 상대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